네,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8일자 주요 신문 사설들, 오늘은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요. 지금 한국 사회의 현안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 4천 돌파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정치인의 윤리 문제, 또 특검 논란, 그리고 불평등, 문제, 외교, 부동산까지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막 얽혀 있더라고요. 네,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좀 핵심을 짚어보고 또 현재 상황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소식, 역시 코스피 4천 돌파죠. 세계일보 사설 보니까요, 이게 연초 대비해서 거의 70% 가까이 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하죠.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고 SK 하이닉스는 50만 원대 중반 가고 AI 열풍 덕분에 반도체 호황이 역시 컸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미중 관세 전쟁이 잠시 휴전 상태인 거, 또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외부 요인들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증권가에서는 벌써 5천 시대 이야기도 나온다니 와, 겉으로 보기엔 정말 대단한 성과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일보 사설은요, 이런 좀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점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떤 점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상승세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그거예요. 한미 관세 협상.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압박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좀 신중한 입장이고. 네. 만약에 이게 협상이 잘 안 풀리면 증시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환율이 불안해지거나 아주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큰 거죠. 협상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지적이 있는데요. 반도체를 빼면 사실 실물 경제는 여전히 좀 어렵다는 거예요. 아, 반도체 착시 효과 같은 건가요? 그렇죠.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머물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또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문제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인용됐는데 최근 넉 달 동안 하락한 종목 수가 상승한 종목 수를 앞질렀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의외네요. 지수는 오르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승세가 어떤 경제의 탄탄한 기초 체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설은 코스피 4천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단순히 관세 협상 타결 이걸 넘어서서 근본적인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규제 완화라던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또 산업 구조 조정 같은 거요. 네,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다. 네, 그리고 여당의 좀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입법 움직임, 이것도 좀 멈춰야 한다. 이런 우려도 같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당에서는 당정의 성과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하던데 마냥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내부적인 안정이 중요할 텐데 또 바로 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하나 터졌습니다. 아, 네. 세계일보랑 조선일보가 동시에 다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추계금 문자 사건이요? 네, 맞아요. 국회의 과방위 위원장이잖아요, 최 의원이. 네, 근데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추계금 명단이랑 액수 적힌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딱 포착된 거죠. 네, 명단에 대기업 총수 이름도 있고 방송사, 통신사 대표, 그러니까 과방위 피감기관 관련 인사들 이름하고 금액도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적혀 있었다고요. 심지어 900만 원 입금 완료 이런 문구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게 여러 면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선 국정감사 기간 바로 직후긴 했지만 피감기관 관계자들한테서 이렇게 고액의 추계금을 받은 거 이거 자체가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신문 다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 민생 법안 처리한다고 휴일에 본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이런 사적인 추계금 문제를 처리했다는 거 공사 구분이 안 된다는 비판이죠. 맞아요.
장소와 때를 가리지 못했다는. 네, 그리고 축의금 돌려주라고 지시하는 거 이런 사적인 업무를 보좌진한테 시켰다는 점은 또 갑질 논란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 보좌진에게 그런 걸 시켰군요. 네, 최 의원 측에서는 뭐 기관이나 기업에서 들어온 축의금은 돌려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또 국감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제야 확인했다. 심지어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신경 못 썼다. 뭐 이런 해명을 내놓았는데 양자역학이요? 갑자기요? 네, 좀 뜬금없죠? 사설들은 이런 해명이 좀 군색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납득하기가 좀.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요. 이걸 그냥 개인의 비리 문제로만 보지 않아요. 정시 양극화 뒤에 숨겨진 국회의원들의 어떤 심각한 윤리불감증, 이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렇게까지 지적합니다. 아, 더 크게 보는 거군요. 네, 과거에 뭐 코인 거래 논란이나 보좌관 갑질 논란이 있었던 의원들도 그냥 공천받고 재선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현실을 비판하면서 겉으로는 막 피감기관에 호통치면서 뒤로는 자기 이익 챙기는 그런 행태가 만연한 거 아니냐 아주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일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최 의원이 과방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권 전반의 도덕성, 또 그 배경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지적하는 목소리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적 신뢰의 위기가 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마침 특검 관련 논란도 아주 뜨겁습니다. 네, 맞아요. 특검 문제가 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 내부 문제인데요. 조선일보 사설 보니까 특검팀의 한문혁 부장검사가 과거에 자기가 직접 수사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범 이종우 씨랑 술자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충격적이죠. 더군다나 한 검사가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사건 수사 담당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사실을 최근에 제보가 들어올 때까지 숨겨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특검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사안입니다. 한 검사는 뭐 이 씨가 수사 대상자인지 몰랐다 이렇게 해명했다는데 몰랐을 수가 있나요? 자기가 수사했는데. 사설도 그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설령 뭐 나중에 알았다고 쳐도 당연히 관련된 수사에서는 스스로 빠졌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상식이죠. 네. 그런데 지검 수사에 이어서 고검 재수사 그리고 특검팀 수사팀장까지 계속 맡았다는 거는 이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또 이종호 씨가 다른 특검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특검에서도 수사 대상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더 얽혀 있는 거죠. 아, 정말요? 야. 네. 그리고 그 술자리 사진이 담긴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뭔가 좀 석연찮은 점들이 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면서 특검이 좀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이것만이 아니라고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특검 본연에 대한 의혹도 있어요. 과거에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그러니까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팔아서 한 1억 원 넘게 차익을 얻었는데 그 회사 대표랑 동문 관계였다. 이런 의혹이 있었고요. 아, 본인 의혹도? 네, 또 과거에 공무원들 상대로 좀 강압 수사를 했다는 논란도 있었고요. 이런 의혹들이 막 겹치면서 특검 자체가 거의 만신창이가 됐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와, 만신창이? 네. 그래서 단순히 한 검사 파견 해제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특검 전체의 신뢰도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시각입니다. 이렇게 기존 특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데 또 다른 특검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법무부가 검찰 내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하고 또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이 두 건에 대해서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했는데 조선일보는 이 결정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미 특검이 3개나 돌아가고 있잖아요.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 의혹,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 4번째 특검을 또 추가한다는 것 자체를 지적하는 거죠. 특검이 너무 많다. 네, 특히 그 관봉권 띠지 분실 같은 경우는 수사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이미 검찰 내부 감찰에서 단순 실수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도 이걸 가지고 특검을 강행하는 건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검찰을 못 믿겠으면 차라리 공수처에 맡기면 되지 왜 굳이 또 특검이냐 이런 질문도 던지고 있고요. 그러네요. 공수처라는 기관이 있는데. 네, 이미 3개 특검에 검사들이 114명이나 파견 나가 있대요. 그래서 검찰 본연의 업무 공백이나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한데 여기다가 또 인력이랑 예산을 쏟아붓는 거는 특검 남용이고 결국 국민들 불편만 커질 거다 이런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특검이라는 제도가 원래 취지랑 다르게 좀 정치 공방의 도구가 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 이런 경고음처럼 들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정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가운데 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균열을 보여주는 문제, 바로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한겨레 신문 사설이 그 부분을 좀 깊게 파고들었더라고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를 인용했던데요. 소득 불평등은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자산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전체적인 불평등 지수는 계속 올라갔는데 그 불평등을 이끄는 원인이 소득에서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동력이 바뀌었다? 네. 자산 불평등의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가 2011년에는 25.5%였는데 2023년에는 35.8%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와, 10% 이상 늘었네요. 네. 사설은 그 주된 배경으로 역시 부동산 가격 급등을 꼽고 있습니다.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니까요. 결국 집값 상승이 자산 격차 심화의 주요 원인이다. 이런 해석인 거죠. 역시 부동산이 문제군요. 그렇죠. 근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자산 불평등 문제가 젊은 세대한테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젊은 층이에요? 네. 2023년 기준으로 Z세대, 그러니까 1991년 이후 출생자들이죠. 이 집단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다차원 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중이 무려 44.7%에 달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되네요. 네, 이게 586세대, 그러니까 1961년에서 70년생, 이분들의 39.9%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자산 격차가 그냥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마저 막고 세대 간 불평등을 더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부모 잘 만나는 게 중요해지는. 네, 거기다가 국가데이터처의 소득 이동 통계를 보면요. 청년층의 12%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이나 최하위 소득 계층 1분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대요. 7년 동안이나요? 와. 네,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증거죠. 결국 소득만 보는 기존 방식으로는 지금의 복잡한 불평등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은 자산 보유에 대한 좀 공정한 과세를 강화하고 특히 청년들이 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해서 노력하면 계층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다각적인 불평등 완화 정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산과세 강화와 청년 지원 정책. 그렇죠. 이렇게 국내적으로 경제, 정치, 사회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대외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죠.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걸 앞두고 관세 협상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가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네, 분위기가 좀 팽팽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세부 사항에서 교착 상태다 이렇게 밝혔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타결에 매우 가깝다 이러면서 압박하는 분위기예요. 세계일보, 한겨레 신문 모두 이 상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핵심 쟁점은 역시 미국이 요구하는 그 대규모 투자죠.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500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연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천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한겨레 신문은 이게 이청용 하는 총재가 언급했던 외환 시장 충격 없이 감당 가능한 규모, 연간 한 15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 이건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다. 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투자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이 갖는다. 이런 조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독소 조항이라고 하죠. 아, 미국 대통령 마음대로 투자처를 정한다. 네. 과거에 미일 양회각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투자 결정의 투명성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사익 추구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신박한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했던 협상 3원칙 있잖아요. 1.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해야 하고 2. 프로젝트 자체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3. 국내 금융 및 외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아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 원칙을 꼭 관철해야 한다. 네, 미국의 요구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시간에 쫓겨서 섣불리 타결하지 말고 좀 길게 보고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죠. 서두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협상이 만약 결렬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증시나 환율 불안정성 이런 우려도 세계일보 등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고요. 정말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미 관계에도 좀 미묘한 기류 변화가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방한할 때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랑 깜짝 만남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좀 돌았죠. 그런데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랑 벨라루스 방문한다고 평양을 떠나면서 사실상 그 가능성은 좀 없어진 분위기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이 부분을 짚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무산된 거군요. 한겨레 신문은 이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전략적 선택이요? 네, 과거 2019년에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처럼 별 실질적인 성과 없이 그냥 만남을 위한 만남에 그치기보다는 지금 북한으로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게 더 우선순위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외교적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북미 대화가 다시 열리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거고요.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대북 정책, 예를 들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론이나 ND 이니셔티브 이런 거 추진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남북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다자 협력 틀 같은 걸 좀 활용한다든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외적인 압박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정책의 일관성, 신뢰 이게 더 중요해질 텐데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도 참... 세계일보 사설인데요.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다 이렇게 평가를 했나 봐요. 근데 사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설은 정부의 평가가 시장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서울 전역이랑 경기 일부 지역에 아주 강력한 규제를 걸고 또 주택담보대출 LTV를 확 조였잖아요. 그 이후에 매물이 확 줄고 거래가 뚝 끊긴 상황인데 이걸 안정화라고 보는 건 좀 성급한 판단 아니냐는 거죠. 거래 절벽을 안정화라고 보긴 어렵다. 그렇죠. 오히려 정부가 정책에서 자꾸 혼선을 빚고 말을 바꾸고 하면서 시장의 불신만 더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정책 혼선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죠? 예를 들면요. 규제 지역 안에서 주담대 대환대출 LTV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다가 막 불만이 쏟아지니까 9일 만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렸어요. 9일 만에요? 네. 그리고 전세퇴거자금 대출 LTV 적용 기준 가지고도 막 혼선이 있었고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상가 같은 비주택 LTV 기준 발표할 때도 오류가 있었고요. 이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정말 오락가락했네요.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막 시사했다가 또 반발이 거세니까 입장을 바꾸고 하여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여당 모두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네요. 네. 정부 여당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는 유지했으니까 실수요자는 배려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정작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나 줄었다는 거예요. 매물이 줄었다고요? 네.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르니까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집 살 기회마저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실수요자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확실하게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는 안 주면서 규제만 막 강화하고 그러면서 정책 신뢰마저 잃어가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2025년 10월 28일자 주요 신문 사설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마주한 여러 문제들을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4000 시대의 그 이면에 숨어있는 경제 불안감부터 시작해서 정치권의 신뢰 위기, 사법 시스템 논란, 또 점점 벌어지는 자산 격차, 그리고 녹록지 않은 외교 환경과 혼란스러운 부동산 정책까지. 정말 이 모든 이슈들이 서로 막 얽혀서 복잡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네, 오늘 살펴본 사설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불확실성, 그리고 신뢰의 위기라는 키워드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성과 신뢰의 위기. 네, 경제적으로는 외부 변수에 크게 흔들리고 내부 동력은 좀 약화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정치적으로는 기본적인 윤리 문제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시험받고 있죠. 네. 사회적으로는 또 자산 격차가 심화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각각으로도 참 심각하지만 이게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냥 단기적인 정책 대응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사회 전반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보다 좀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성찰,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